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4월 16일입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1년 후인 D-365니까 365일 후인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안으로 가시권 안으로 이제 들어왔네요. 들어왔죠. 뭐, 참 세월 잘 간다. 세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 그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그냥 후딱후딱 돌아온다는데 또 이제 뭐 정당들 바쁘겠고 사실 그 총선이라는 게 네. 뭐 대선하고 두 기회에 그렇죠. 국민의 민의가 확인되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 민의를 네. 주권을 네. 또 이제 정당들이 같이 이제 넘겨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도 네. 결국 내년 총선 결과에 갈릴 수밖에 없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요, 절대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취임한 초기에 총선이 있으면 이른바 허니문 피어리어드라고 그러죠. 약간 국민들이 그래도 잘해라 좀 지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 같으면 4년 차예요. 4년 차네, 거의 4년 차에서. 금세죠. 참 금방.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이런 감옥 간 이후에 대통령이 벌써 이제 아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이면은 이제 4년 차가 되고 3년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런 것이 없어도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은 점점점 힘이 빠지고 레임덕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것을 중간 점검하는 것이 총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흔히 우리 뭐 정치학 학도 앞에서 좀 주름 좀 잡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보팅이 있고 리트로스펙티브 보팅이 있습니다. 보팅.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가 전망적 투표를 해요. 자,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총선은 이른바 회고적 투표라고 그래서 집권당에 대한 심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단한 원리를 갖다가 망각했던 것이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그렇죠. 뭐 간단히 좀 쉽게 얘기하자면 2016년 그 총선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던 거죠. 그렇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6년 그 당시 어느 정도 분위기였냐니까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잊고 계시는데 당시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안철수가 빠져나가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름 바꾸고 그야말로 호남에서 완전히 배척당해 갖고 백석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인 김종인 전 의원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표는 이제 뒤로 나앉고 그 분위기가 그 당시 새누리당은 가만 앉아 있어도 180석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새누리당 민주당이 123, 123으로 1당이 된 거죠. 1당이 되고 1당이 됐고 새누리당 122석으로 2당이 된 거예요. 참나. 그 122석으로 이제 2당이 됐지만 네. 정당 득표율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3등을 했고 저 안철수당이 2등을 했고. 2등을 했고 1등은 새누리당 했습니다만 그거 어떡합니까? 의석수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장이 누구한테 가죠? 의장이 이제 정세균 의장으로 갔던 갖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집권당 4년 차. 그때 박근혜 보세요. 13, 14, 15, 16 4년 차죠. 이번에 문재인도 보세요. 17, 18, 19, 20 딱 4년 차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등을 돌리는 게 언론하고 권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등을 돌리고 이 보면 관료들, 특히 검찰 권력 이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당을 박근혜 당이 정말 한석 차이로 놓쳤는데 네. 그때 친여 무소속이라고 유승민 뭐 7명. 저 주호영 이렇게 해서 7명이 이걸 합쳤더라면 네. 127석으로 논란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어요. 129석이 되죠. 선거 후에라도 이걸 합쳤으면은 네. 그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일당이니까 의장 가져오겠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절묘한 이 증오 때문에 이 7명에 대한 저 박근혜 대통령의 증오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일당 자리는 국회의장을 내주니까 결국 그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장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겁니다. 자, 탄핵 소추됐죠. 자, 내년을 보세요. 내년 저 총선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의 결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에 그 여론조사 전망 쪽집게 김장수 박사가 4.3 창원 보궐선거 결과를 갖고 이른바 여기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지금 민주당은 100석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새누리당은 아니지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은 과반에 육박한다.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적폐청산이다 뭐다 해갖고 그야말로 막 권력의 칼자루가 자의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입니다만은 좀 전혀 달라질 거예요. 과격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느냐, 뭐 아니냐도 여기서 갈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길을 가느냐, 네. 좀 뭐 자리 보존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이거에 이제 걸려 있다고 보면 예, 그렇게 틀림이 없겠죠.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선거에서 가장 뭐 저희 기자분들이 이제 많이 전화 와서 어떤 변수가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건 만고불변의 철칙인데 이 저 선거하는 나라에서는 경제는 상수입니다. 경제는 상수입니다. 옛날 클린턴이 얘기했다시피 It's economy, stupid. 이 바보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경제는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정도는 결국 남북 문제. 우리가 뭐 지난 작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현재 민주당이 그야말로 저 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4.27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미국과 북한의 회담 이것 때문에 그런 평화 무드에서 압승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수는 경제, 변수는 뭐냐니까 이제 남북 문제, 그다음에 뭐 찌꺼기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적폐청산도 하겠다고 그러겠죠. 이 변수인데 적폐청산도 그냥 노루뼈 우리듯이 그냥 끝까지 한번 그거 우려먹겠는데 경제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아시잖아요. 경제 우리나라 경제 살리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방법. 그거는 IMF라든지 OECD도 계속 권유하고 있어요. 노동의 이른바 유연성 확보입니다. 그렇죠. 노동개혁입니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내년 경제는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또 쉽게 뭐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거죠. 뭐 그렇죠. 지금 뭐 그 2016년 총선 뭐 하루 이틀 남겨두고도 뭐 180석이라고. 그때 종편 나가실 때 뭐 자유한국당 뭐 패널들이 다 200석 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분위기요? 그때 2016년 그때 과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 뭐 심지어 여야 할 거 없이 그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되지 않을 거라고 유일하게 그 손들어서 온 동력을 먹었던 게 바로 접니다. 나머지 다 보면 180석, 200석. 특히 보면 그 당시 민주당 쪽 그 패널들 나와서 200석 된다고 일점 뭐 경계심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돈으로 헬리콥터에서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태준 대표가 종편에 황태자 돗자리 이렇게 명성을 얻었던 게 그거구만. 네. 자 게임의 룰은 어떻게 되나요? 뭐 무슨 뭐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하고 저 정의당 끌어들여가지고 하겠다. 그건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죠. 황태준 TV에서 한번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공수처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런데 공수처 만들기 위해서 보면 나머지 야당들 갖다 엮기 위해서 이른바 야당들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자유한국당 즉 보수당 계열은 영원히 이 당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패스트 트랙에 태워야 되는데 패스트 트랙은 330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저 국회 운영이라는 건 이제 우리도 70년 하면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고 네. 그 뭐 여야 저 의사일정 합의회에서 뭐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330일 뒤에 무슨 사정 변경이 있을 줄 알고 그것도 뭐 저 선거구제 개편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뭐 이러저러 뭐 선거 뭐 획정돼야 돼요. 예. 그렇죠. 나중에 획정도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되지도 않을 일이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네. 저 여러 가지 여건들은 다 이제 세팅이 됐네요. 이제는 저 진검 성부를 할 이제 링도 마련이 됐고 시기도 그렇죠. 정해진 거고 예.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남은 거는 지금 이제 황교안 선생이 이제 저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고 네. 저쪽은 이제 저 이해찬 선생이 가는데 네. 남아 있는 저 중요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변수는 가는 겁니까? 이런 거겠죠. 이제 바람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라는 통상 이제 구도와 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도 자체는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잡혀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와 변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렇다면 선거판을 갖다가 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김영광 실장이 그 당시 조선일보 기자 한자 펄펄 뛸 때 96년 선거에서 YS하고 DJ가 진검승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97년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97년 대선 앞두고 96년에 DJ는 야당 총재로서 마지막 한번 승부를 네 번째 그 대선을 노려보고 있던 입장이고 이미 대통령이 된 YS 입장에서는 자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나를 끝으로 3기 시대를 끝내야겠다. 그래서 이때 두 사람이 뭐 했습니까? 대폭적인 인물의 교체였던 거예요. 기억도 아삼아삼하시죠? 20몇 년 전이라. 그렇죠. 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YS는 누굴 영입했습니까? 이재호, 김문수, 뭐 오세훈, 뭐 그때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팀? 오세훈 아닙니다. 오세훈은 2000.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뭔가 보수 색깔을 갖다 좀 탈피하면서 좀 색깔을 중화시켰던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노쇠한 느낌을 주었던 김대중 당에서는 뭘 했습니까? 젊은이를 많이 영입했어요. 이게 추미애,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다 이때 96년에 들어옵니다. 즉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년 총선은 지금 이쪽에서는 사실 수송하는 총 사령관은 수상사령관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공교가는 주장은 문재인이죠. 그럼요. 그리고 공교가는 쪽의 주장은 황교안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아까 말씀한 이낙연 어디에 출마하느냐, 또 황교안 과연 비례대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역구에서 승부를 할 것인가. 또 하나 이번에 2.27 전당대회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였던 오세훈, 지금 추미애 전 대표 지역에 지금 광진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추미애 5선에 도전하는 추미애하고 정감 6선에 도전하는군요. 진검승부를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판을 갖다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황교안 씨가 뭐 2,000명의 뭐 새로운 인물을 뭐 하고 하는 얘기들이 네.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뭐 안보 책임지겠다는 정당이 뭐 거기에 뭐 장성 출신이 한 명이 있나? 그렇죠. 뭐 외교 책임지겠다는데 뭐 외교가 뭐 외교 차관 출신이라도 하나 있나? 경제는 뭐 우리가 뭐 잘한다고 그러니까 형해화된 거죠. 네. 산업화 근대화 세력의 주축이 우리들하고 주축이 아니지 뭐 대통령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싹 물갈이해서 앞으로 외교, 안보, 경제는 우리 보수 정당을 책임 믿어달라고 하려면은 사람을 갖다 놔야지. 바로 그겁니다. 아니 거기 소득주도 성장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추경호 뭐 김종석 빼고 나면 뭐 누구 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도대체 거기 지금 뭐 비례대표 뭐 전국구 하는 사람,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뭐 기억에 남는 사람도 없고. 자 이제 자 구도는 이제 대충 형성이 됐고 룰도 이제 대충 다듬어지고 이제 제갈공명이 불러도 이제 동남풍을 누가 불러 일으키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그건 이제 대폭적인 물갈이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보면 365일 오늘부터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날짜에도 체크하면서 365 내일이면 364. 아니 뭐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하는 분들한테 아니에요. 뭘 그런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내년 아까 처음에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우리 우파의 그 분들이 보면 TV도 안 본다, 종편도 안 본다, 신문도 조선일보 빼놓고는 거의 안 본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세상이 언제 좀 바뀌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 자 지금 요거 마무리.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어야만이 2022년 보면 대선에서 승부를 겨룰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만약 안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만약 이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일당으로. 그리고 국회의장도 계속 차지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권력이 계속 아직은 굴종을 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2022년 대선은 도전해볼 희망이 없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이제 도전자 자유한국당이고. 네. 저는 저기 주장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죽기 살기로 할 살기죠. 텐데. 자 각각이 기대할 게 한 가지씩만 해주죠. 자 민주당이 과반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믿을 만한 근거는 무엇이 있을 것이고 네. 이쪽 자유한국당이 한번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면 가장 강한 포인트, 스트롱 포인트 하나씩만 얘기해. 민주당이 즉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만 포기하면 과반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쪽 자유한국당은 가장 강한 포인트는 요즘 조금 이른바 교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